정부가 오늘 전국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기준이 되는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을 공개했습니다. 제도 도입 이후 최고 상승률입니다. 인터넷 은행은 만 17세 이하 청소년이나 외국인은 이용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니 금융위원회가 관계부처인 법무부, 외교통상부와 협조에 실패하고 있는 탓으로 드러났습니다. 세계적인 투자가로 손꼽히는 짐 로저스가 최근 국내 증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가 관계되거나 언급한 업종의 주가가 일제히 급등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홈플러스가 유럽 최대 유통연합 EMD에 가입했습니다. 이제 유럽에 가지 않고도 손쉽게 유럽 물건을 국내에서 구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양한나입니다. 정부가 정한 부동산의 가치, 즉 공시가격이 실제 거래되는 가격보다 낮게 책정되면서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라는 요구가 그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정부는 오늘 전국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기준이 되는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을 공개했는데 서울은 작년보다 18% 가까이 오릅니다. 유민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부동산이 실제 거래되는 가격, 즉 시세보다 공시가격이 낮아섭니다. 특히 단독주택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보다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이 낮아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부산 밀락동 A아파트의 시세는 7억 5천만 원이고 서울 신사동의 비단독주택의 시세는 16억 5천만 원이지만 지난해 공시가격은 모두 5억 5천만 원으로 정부는 오늘 전국 단독주택 공시가격에 기준이 되는 표준 단독주택 22만 가구의 공시가격 상승률을 공개했습니다. 올해 전국 변동률은 9.13%. 최근 집값이 크게 올랐던 서울은 18% 가까이 상승합니다. 지난 2005년 제도가 도입된 뒤 역대 첫 두 자릿수 상승률입니다. 그동안 저평가되어 있던 일부 고가 부동산의 경우에는 시세 반영의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특히 고가 단독주택이 밀집한 서울 용산구와 강남구는 각각 35% 오릅니다. 반면 지역 경기가 가라앉으면서 집값이 하락 중인 경남 거제와 창원은 4%가량 하락합니다. 아울러 정부는 공시가격 상승으로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수혜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내일 공시됩니다. 앞으로 한 달간 이의 신청을 받고 3월 말 최종 확정됩니다.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 네, 정부가 예고한 대로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올렸습니다. 전국 평균은 9.13% 올랐는데요. 이 오늘 확정된 표준 단독주택 22만 채의 공시가격은 전국 418만 채의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 개별 공시가격은 4월 말에 나올 예정인데 우리 집은 얼마나 올랐을까 궁금하신 분들은 표준 공시가격을 보고 미리 예상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올라서 세금이 급증할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먼저 집값 얼마나 올랐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정 기자, 우선 강남구 집값이 1년 동안 얼마나 올랐는지 궁금한데요. 알아보시니까 어땠습니까? 네. 자, 국토부 실거래가 사이트에서 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지난 1995년에 건축된 단독주택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표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면요. 자, 이 주택은 연면적 529.74제곱미터에 대지 면적은 260.6제곱미터인 단독주택입니다. 자, 최근에 거래된 실적을 알아봤더니 2018년, 그러니까 작년 11월에 42억 원에 거래가 됐고요. 이 주택의 이전 거래를 더 알아봤더니
2017년 9월에는 38억 3,50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9.5%, 금액으로 따지면 3억 6,500만 원 오른 겁니다. 네, 그러니까 1년 만에 지금 3억 6천만 원이 넘게 재산가액이 올랐는데 이게 호가가 아니고 실제 거래액이란 말씀이시잖아요. 그럼 오늘 발표된 공시 가격은 얼마나 올랐습니까? 네. 자, 이 앞서 사례로 든 이 강남구 대치동 인근의 이 표준 단독주택 공시 가격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자, 준비한 표를 또 보시면요. 자, 연면적이 556.28제곱미터고 대지 면적은 237.3제곱미터, 건축 연도는 1996년이니까 앞서 말한 이 단독주택과 좀 비슷한 규모고요. 자, 이 단독주택의 지난해 공시가격은 15억 6천만 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오늘 내놓은 이 강남구 평균 공시가격 변동률이 35%라고 밝혔으니까 이 수치를 적용해서 올해 이 공시가격 변동률을 좀 살펴보면 올해는 21억 원의 공시가격이 책정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과 비교하면 5억 4천만 원의 공시가격이 오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앞서 말한 이 비슷한 규모의 집이 42억 원에 거래됐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집도 40억 원대의 시세를 형성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좀 쉽게 말하면 이 40억 원대의 집의 공시가격이 21억 원 정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시가격 현실화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 이슈 플러스 때도 이 해당 내용을 짚어봤는데 이 공시가격이 오른 만큼 세금이 당연히 더 오르게 될 것 같은데 일부에서는 세금 폭탄을 맞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이 세금을 얼마나 더 내게 되는 겁니까? 네, 자, 이 주택의 작년 공시가격이 15억 6천만 원이라고 했고요. 올해는 이제 21억 원으로 올랐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자, 잘 알다시피 이 세금, 그러니까 보유세, 주택 보유세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합쳐서 부르는 말입니다. 자, 아까 말한 이 주택의 이 소유자가 1주택자라고 가정을 하고 한번 보유세를 계산을 해보면요. 저희가 준비한 표를 좀 보면 이 공시가격이 15억 6천만 원, 그러니까 작년에 공시가격이 15억 6천만 원이었는데, 자, 종부세는 9억 원 초과주택에 대해서 매기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그 차액만큼의 이 세율을 따지기 위해서 빼주고 거기에 공정시장가액 비율 80%를 곱해서 세액을 적용을 하면 이 주택의 종부세는 지난해 264만 원의 세금을 냈습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이 공시가격에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 60%를 적용한 뒤에 세액을 적용을 하면 331만 4천 원의 재산세를 낸 것이 됩니다. 따라서 이 집주인은 지난해 총 보유세가 575만 4천 원을 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같은 방법으로 올해 이 주택이 얼마의 보유세를 낼 건가를 또 따져보면 공시가격이 21억 원으로 올랐으니까 종부세도 당연히 올랐겠죠. 그런데 이 표를 보시면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아까 말한 공정시장가액 비율,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80%에서 85%로 올랐거든요. 이건 왜 그런가 하면 정부가 올해부터 이 종부세에 매기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매해 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인데요. 자, 이 비율은 오는 2022년까지 100%가 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 비율, 올해는 85%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한 종부세는 615만 원으로 나왔고요. 재산세는 마찬가지 방법으로 441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주인은 올해 총 보유세 1,056만 원을 내게 되는데요. 자, 작년과 비교하면 480만 원의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겁니다. 네, 그 전국 표준주택이 앞서 22만 채라고 밝혀주셨는데 그중에 고가주택은 사실 많지는 않을 텐데 이 공시가격 전체 평균이 9.13% 올랐다는 건 일부 고가주택이 또 끌어올렸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고가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주택들은 얼마나 오른 겁니까? 네. 자, 아까 얘기한 대로 전체 표준 주택 수는 전국에 22만 채입니다. 저희가 좀 준비한 표를 좀 보시면 이 22만 채가 올해 전체 공시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를 한번 봤더니 9.13% 올랐거든요. 그런데 98%에 해당하는 21만 6천 채, 이 21만 6천 채 대부분의 주택이 시가가 15억 원 이하인 중저가 주택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 21만 6천 채에 달하는 주택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5.86%로 나타났는데요. 자, 이 비율은 지난해 전체 평균 변동률과 유사합니다. 지난해에는 5.51%의 전체 평균 변동률이 나타났는데 대부분의 이 중저가 주택은 5.86% 올랐으니
작년 수준에서 올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특별히 대부분의 주택이 크게 올랐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 더 사례를 들어보면 자 실제로 올해 서울 표준 단독주택의 평균 가격을 따져봤더니 5억 2천만 원 가량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좀 또 준비한 표를 보시면 자 시세가 5억 2천만 원가량인 주택의 공시가격은 한 3억 원가량 되거든요. 자, 이 3억 원을 가진 집주인이 올해 얼마의 세금을 낼 거냐 한번 따져본 표인데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이 9억 원 초과주택에 대해서 매기는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공시가격이 3억 원이면 종부세는 낼 필요가 없는 거고요. 대신 재산세를 내는데 그게 1년에 24만 원가량 됩니다. 작년에는 그럼 얼마를 냈느냐? 공시가격이 올해 3억 원보다는 좀 낮은 2억 5천만 원 수준이었는데 이때의 재산세가 20만 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세금이 한 4만 원 정도 올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공시가격 상승도 그렇게 높다라고 볼 수도 없고 그에 따른 세금 폭탄도 사실상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정창신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리다고 이용할 수 없는 은행이 있다면 믿어지십니까? 보통의 경우라면 갓 태어난 신생아 앞으로도 적금 통장을 만들어줄 수 있는데 만 17세 이하거나 외국인이면 이용을 할 수 없는 은행이 있습니다. 이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면 상담 창구가 없는 인터넷 은행. 은행 이용에 불편을 겪는 고객이 전화 상담을 시도합니다. 카카오뱅크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네,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되는데요. 카카오뱅크에서 계좌 만들고 체크카드 쓰고 싶은데 어플에서 계속 본인 인증을 민증으로 하라는데 저는 고2라서 민증이 없거든요. 혹시 다른 방법은 없나요? 정말 죄송하게도 저희 카카오뱅크의 계좌는 신분증 발급이 가능한 만 17세 이상부터 개설이 가능합니다. 실제로는 대체 인증이 없기 때문에 발급인지 개설이 어렵습니다. 인터넷 은행을 이용하기 위해선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이 꼭 필요합니다. 여권이나 외국인 등록증으로는 본인 인증을 할 수 없는 상황. 결국 주민등록증을 만들 수 없는 만 17세 미만의 청소년과 외국인은 K뱅크와 카카오뱅크를 이용할 방법이 없습니다. 반면 시중은행은 주민등록 등본과 기본증명서만 있으면 누구든지 계좌를 만들고 체크카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국민이라면 누구나 시중은행 고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고객이 이용하고 싶다는데 왜 인터넷은행은 본인 인증 서비스를 확대하지 않을까? 인터넷은행 관계자들은 입을 모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설립 초기 때부터 꾸준히 담당 부처에 요청 중이지만 진행되고 있는 게 없다고 답답함을 토로합니다. 담당 부처인 금융위 관계자는 법무부와 외교통상부가 협조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털어놨습니다. 여권은 외교통상부, 외국인 등록증은 법무부 소관입니다. 2015년에 두 은행이 인가를 받았는데 4년이 된 지금까지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겁니다.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은행도 은행과 같은 제1금융권으로 인정하며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매기 역할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IT 등 다양한 산업의 특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핀테크 분야 발전을 위해서는 여러 부처의 협업이 절실한데 부처 간 칸막이 행정에 발목이 잡혔다는 지적입니다. 서울경제TV 이하라입니다. 세계적인 투자가로 손꼽히는 짐 로저스가 최근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 어마어마합니다. 짐 로저스가 관계되거나 언급한 것에 대한 종목의 주가가 급등하는 현상이 연이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농업 관련주들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아시아 종묘는 오늘 장 초반부터 상한가를 기록해 전거래일보다 29.92% 상승한 9,77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아시아 종묘는 양배추, 단호박 등 종자를 생산하는 업체로 대표적인 농업 관련주로 꼽힙니다. 이외에도 농약제조사 경농은 9.07%, 종자 판매업체 농우바이오는 5.32%, 비료업체 효성 OMB와 조비는 각각 5.1%, 4.49%, 배합사료 생산업체 한일사료는 4.41% 상승한 채 마감했습니다.
워렌 버핏, 조지 소로스 등과 함께 세계 3대 투자가로 꼽히는 짐 로저스의 농업에 관심이 있다라는 말 한마디에 영향을 받은 겁니다. 짐 로저스는 전날 KBS 오늘밤 김제동에 출연해 북한을 제외한 투자처와 관련 전 세계적으로 농업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앞서 짐 로저스는 국내 리조트 개발업체 아난티의 사회이사로 선임된다는 소식이 알려져 아난티의 주가가 폭등하는 현상도 불러일으켰습니다. 아난티의 주가는 해당 공시를 띄운 지난해 12월 10일 이후 지금까지 주가가 3배 넘게 올랐습니다. 시가총액 기준으론 코스닥 상위 8위로 2달이 안 돼 40계단을 뛰어 올랐습니다. 평소 북한 투자에 관심이 지대한 것으로 알려진 짐 로저스가 사회이사로 선임돼 아난티의 금강산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이란 기대감이 작용한 겁니다. 아난티의 주가가 짐 로저스 효과를 톡톡히 보면서 시장은 짐 로저스의 행보에 더욱 주목하는 분위기입니다. 올 들어 짐 로저스가 한 인터뷰에서 북한 경제 개방으로 혜택받을 업종으로 철강과 인프라를 꼽자 철강 관련주 티플렉스, 인프라 관련주 우원개발 등이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짐 로저스는 2000년대 초반 원자재 투자 전문가로 유명세를 떨친 후로는 눈에 띄는 성공 사례가 없음에도 유난히 한국에서 주목을 받는 것 같다라면서 한동안 국내 증시에 짐 로저스의 영향력은 계속되지 않을까 한다고 전했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해외여행의 묘미 중 하나는 그 지역의 유명한 과자나 도시락을 먹어보고 치약이나 화장품 같은 특색 있는 생활용품들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여행지에서 손쉽게 접할 수 있지만 국내에선 한계가 있다 보니 여행지에서 돌아올 때 가족이나 친구 선물로 사오기도 합니다. 이제는 유럽에 가지 않고도 유럽 물건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홈플러스가 유럽 최대 유통연합 EMD와의 계약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고현정 기자입니다. 홈플러스가 아시아 유통사 최초로 유럽 최대 유통연합 EMD에 가입했습니다. 이로써 독일 마칸트, 스페인 유로마디 등 EMD에 가입된 20개 유럽 유통사들이 취급하는 다양한 상품을 국내 홈플러스 매장에 저렴하게 들여올 수 있게 됐습니다. 즉 코스트코 커클랜드처럼 해외 인기 PB 상품을 그대로 들여오거나 우리 제품들을 유럽으로 진출시키고 함께 신제품을 개발하기도 하는 방식입니다. 홈플러스는 이 같은 글로벌 소싱 규모를 2021년까지 1조 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우선 유럽 현지의 시리얼, 맥주, 시드오일 등부터 연내 소싱한다는 계획입니다. 홈플러스는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는 상품력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며 유럽에서의 새로운 성장 엔진을 키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편의점 업계에서도 글로벌 소싱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 BGF 리테일의 편의점 CU가 대표적입니다. 소위 일본 편의점 버킷리스트로 불리는 모찌로를 지난해 해외 소싱해온 결과 레스비의 1.5배, 육개장 사발면의 2.4배 등 전통적인 인기 상품들의 일평균 매출액을 훌쩍 넘어서는 기록을 세운 바 있습니다. 대만 누가 크래커를 시작으로 이츠키 우동, 머그컵 라면 등 지난 1년 동안 CU에서 소개된 해외 소싱 상품은 70여 가지에 달합니다. CU 측은 해외 소싱의 범위를 더 넓혀 완제품뿐만 아니라 태국산 새우와 같은 원재료, 부자재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바잉 파워를 확보하기 위해 전 세계의 유통사들이 적극 나서면서 업계의 구매력 키우기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올해 성장 눈높이는 낮췄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늘 오전 본회의를 열고 이번 달 기준금리를 연 1.75%로 동결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열린 직전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고 현재 경제 흐름이 금리를 연달아 올릴 만큼 녹록지 않다는 점 등이 고려됐습니다. 한편 올해 성장률 전망은 이전보다 0.1%포인트 낮춘 2.6%를 제시했습니다. 한국은행의 잠재 성장률 추정치 2.8에서 2.9% 수준에서 더 멀어진 셈이지만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여전히 잠재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이 총재는 잠재 성장률이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경제 구조 변화나 인구 구조 변화, 생산성 변화를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잠재 성장률은 해가 갈수록 변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재 잠재 성장률이 어느 수준인지 추정 작업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글로벌 경제 성장세 약화로 국내 경제 성장 둔화 우려도 커진 데 대해서는 급격하게 둔화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드라마 스카이캐슬을 계기로 입시, 코디 등 고액 사교육 시장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교육당국이 사교육 합동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공정거래위,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과 함께 협의회를 열고 이달 말부터 불법 사교육 합동 점검을 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고액 학원 광고 또는 심야 불법 교습, 고액 입시 컨설팅 등이 점검 대상입니다. 올해부터는 학원 내 아동학대 점검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새로 참여하며 합동점검은 대도시 학원 밀집 지역에 대해 올 11월까지 한 달에 한 번씩 총 10번에 걸쳐 이뤄질 예정입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공교육 내실화도 병행해 사교육 의존도를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신용등급 하락 건수 대비 등급 상승 건수 비율이 크게 개선됐다고 한국신용평가 측이 밝혔습니다. 2017년까지만 해도 3년째 100%를 밑돌던 이 비율이 지난해 133%로 뛰어 올랐기 때문입니다. 한신평 관계자는 구조조정 일단락, 기업 실적 개선과 재무 상태 안정화로 부도율이 하락하고 있으며 회사채 디폴트도 없었다며 주요 산업의 신용등급 하락세가 멈추고 신용등급 변동성도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신평은 또 24개 산업 중 전망이 우호적인 것은 메모리 반도체가 유일하다며 비우호적 전망 산업으로 신용카드와 증권, 자동차 부품, 유통 등 9개를 지목했습니다. 특히 제조 부문은 수급 악화, 투자 부담 등이 주요 원인이며 유통 및 금융 부분은 규제 강화, 거시 환경의 불리한 변화 등이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안 및 AI 솔루션 개발업체 한류 AI 센터가 오늘 기업 설명회를 열고 신사업을 통한 매출 다각화로 2023년까지 매출 500억 원, 영업이익 105억 원을 달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지난 2015년 8월 코스닥에 상장한 한류 AI 센터는 IT 보안 솔루션 개발이 주요 사업이었지만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 실적을 개선하기 위해 한류 등을 기반으로 한 신사업에 뛰어든 겁니다. 먼저 국내 신사업으로는 한류의 인공지능을 접목한 한류 통합 포털 SNS 서비스와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차량 공유 서비스, 빅데이터 기반의 투자은행 사업 등이 있습니다. 한류 통합 포털 서비스의 경우 AI를 활용한 라이브 중계, 실시간 통역 등이 가능한 SNS 플랫폼을 만들고 오는 4월 개발 완료 예정인 AI 기반 음성 합성 기술을 통해 좋아하는 한류 스타가 원하는 메시지를 직접 말해주는 듯한 서비스도 구현할 예정입니다. 차량 공유 서비스로는 말레이시아의 우버 격인 덱시를 오는 6월 국내에 도입할 방침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중앙 서버 관리에 이용되던 수수료를 대폭 줄여 가격은 낮추고 서비스의 질은 높이겠다는 설명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업 ERP 시스템에 빅데이터 기술을 더해 기업은 잉여 자원과 지식재산권 등을 타기업과 쉽게 거래하고 투자자는 기업의 가치를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종합 IB 시스템을 개발 중입니다. 미국의 혈액암 치료제 개발 기업 온코펩과 의류, 레저용 대마 유통 전문 기업을 전환 사채 발행으로 인수해 해외 사업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 4차 산업의 핵심 기술을 기반으로 저희만의 인공지능 기술력과 30년의 업력을 가진 한류타임스의 특화 컨텐츠를 결합해서 한류, 공유, 금융 분야로 나아가는 한류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자 비전입니다. 센 뉴스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